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주말부터 이어진 소환 한파가 오늘 아침 절정에 달했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10.3도까지 떨어졌는데요. 한파는 내일 기온이 크게 오르며 풀리겠지만 이번엔 대설이 예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추위와 눈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기온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네, 서울 아침 기온이 어제는 영하 5.1도였는데 오늘은 영하 10.3도로 무려 5도 낮아졌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5.3도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그 밖에 대관령 영하 18.7도, 태백 영하 15.4도, 파주 영하 13.9도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가 맹위를 떨쳤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소환 한파가 오늘 아침 절정을 이룬 겁니다. 다행히 이번 한파는 오래가지 않고 내일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풀리겠습니다. 네, 추위는 금방 풀려서 다행인데 내일 또 눈 소식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에 서울 등 북서쪽 지역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점차 전국으로 눈이 확산하겠는데요. 예상되는 눈의 양이 많습니다. 우선 강원 산간에는 최고 2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고 경기 내륙에 많게는 15cm 이상,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도 최고 10cm 이상의 큰 눈이 오겠습니다. 이 밖에 충북 북부에는 5에서 15cm, 그 밖의 지역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에는 내일 아침부터 밤 사이, 남쪽에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시간당 1에서 3c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걸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내일 출근길보다는 퇴근길에 빙판길로 인한 교통대란이 우려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미리 제설 작업을 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40여 분 만에 큰 불길은 잡혔고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오늘 새벽 3시쯤 경기 부천시 상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950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출근과 등교 등의 지장이 없도록 긴급 복구반을 투입해 3시간 20분 만인 새벽 6시 50분쯤 전력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한전은 아파트 전기실이 아닌 자체 배전선로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 사면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코로나19 타격으로 대출을 못 갚아 연체한 경우 그 기록을 없애는 것을 금융권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설날 이전에라도 빠르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이 기록을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사와 공유하며 추후 빚을 상환해도 금융거래에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승진 제한으로 일손을 내려놓는 경우가 있어서 경미한 실수는 없애 관료사회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부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여부를 본격 검토합니다. 국민의힘은 재표결 시점을 늦추지 않고 내일 본회의에서 바로 투표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이 배우자 관련 사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는지 법적 검토에 본격 착수했죠. 네,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 법안에 대해 제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오늘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족 의혹 특검을 거부한 것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한 도덕적 파산이라며 법무부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범죄 단서가 없다고 밝힌 것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무부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한 것입니까? 선거법 위반, 정치중립법, 정치중립행위 위반 등에 관련돼서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한 차례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칠 수 있는데 민주당은 법적 조치를 먼저 검토한 뒤 재표결 시점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검법안 재의결을 앞두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자기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쌍특검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아놓고 지금은 권한쟁의 심판으로 재의결을 미루려고 한다며 결국 민주당의 목표는 수사가 아닌 총선 쟁점화라는 겁니다. 재의결을 미루기 전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총선을 위한 정략적 꼼수에 불과하며 양심이 있다면 즉시 재의결에 임해야 합니다. 여당은 재표결 시점을 내일 예정된 본회의로 못 박으며 거듭 야권을 압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야가 특별조사기구 설치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태원 특별법의 본회의 상정 여부도 주목되는데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비공개 회동을 갖고 다시 협의에 나섭니다. 네, 총선 앞두고 정치권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상민 의원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입당식을 갖고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겼습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이 당적을 바꾼 첫 사례인데 이 의원은 충청권 선거 승리에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충청권 또 중부권에 제가 위력이나마 갖고 있는 노력을 해서 그 총선 승리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 각오로 입당을 하는 것이고요. 이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금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의원의 입당을 공식 제안한 만큼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외연을 확장하려는 여당의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을 향해 쓴소리를 이어오며 대립각을 세웠던 김웅 의원은 오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 당원 모집 나흘 만에 4만 명 넘는 당원을 확보했다고 밝힌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 신당의 정강과 정책을 소개하며 가칭 개혁신당 창당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이낙연 전 대표와 탈당을 검토했던 비주류 의원들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당내 비주류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이 이번 주 거취를 표명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원칙과 상식 소속 이원욱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직 거취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탈당할 경우 신당 세력과 연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탈당한다면은 이준석 전 대표를 포함한 이낙연 대표를 포함한 많은 신당 창단 추진 세력들을 묶어 세우는데 역할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 당내 원심력이 커지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후반 탈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 행보와 맞물리며 파장이 주목됩니다. 안 봤는데요? 네, 그리고 국회에서는 오늘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리고 있죠. 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과 정책 전문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가 과거 박근혜 정부 시기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심 판결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이른바 재판거래 파문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야당은 이 의혹을 부각하며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장관 후보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제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과 대미 대중 외교 정책 등 각종 외교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범행 전 상세한 동선과 배후 여부를 조사 중인데 피의자의 당적은 수사가 마무리되더라도 공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새해 벽두에 벌어진 제1야당 대표 피습 사건. 피의자 김모 씨의 왜곡된 정치적 신념에 따른 범행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경찰은 김 씨의 과거와 현재 당적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공개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경찰은 정당법 24조를 근거로 내세웁니다. 해당 법은 범죄 수사 중 영장을 받아
당원 명부를 확인한 공무원은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법 적용을 받는 건 검찰도 마찬가지여서 수사 단계에서 김 씨의 당적이 공개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적습니다. 수사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한 조사는 대부분 마무리됐고 확보한 압수물과 스마트폰 기록 분석에 집중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가 일부 일치하지 않아 구금한 김 씨를 수사본부로 데려와 조사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조사에는 대체로 잘 응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김 씨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차상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가 범행 하루 전날인 지난 1일 이 대표가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때도 흉기를 소지한 채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경찰청은 60대 피의자 김모 씨가 충남 아산 자택에서부터 흉기를 가진 채 부산으로 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으로 흉기를 구입했고 날을 갈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태영그룹이 계열사 매각대금 전액을 태영건설에 투입하기로 하면서 일단 워크아웃 불씨는 살렸습니다. 다만 기존에 제출한 4가지 자구책 외 다른 확약은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추가 자구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영원 기자. 네, 산업은행입니다. 네, 태영 측이 채권단 요구대로 계열사 매각대금 890억 원을 태영건설 지원에 쓰기로 했죠. 네, 오늘 아침에 열린 금융시장 회의 결과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태영그룹이 채권단을 설득할 만한 추가 자구안을 지난 주말까지 내놓지 않으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아침부터 바삐 움직였습니다. 최상무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형 금융감독원장 등 이른바 F4의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까지 모여 태영건설 관련 진행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태영 측이 일부 진전된 모습을 보인 게 확인된 건데요.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신청 당시 제출한 4가지 자구 계획을 이행하기로 한 겁니다. 핵심은 태영건설에 대한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전액 지원입니다. 태영 측과 채권단이 첨예하게 맞섰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태영은 계열사 매각대금 가운데 890억 원을 TY홀딩스의 연대보증 채무에 쓴 게 태영건설을 지원한 거라고 주장했지만 채권단은 오너 일가를 위한 자구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금융당국과 대통령실까지 나서 처음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한 끝에 결국 태영이 꼬리를 내렸습니다. 매각대금 890억 원을 태영건설에 직접 투입하기로 하면서 채권단 요구를 수용한 겁니다. 다만 추가 자구안은 아직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F4 회의 참석자들은 충분하고 구체적인 추가 자구안을 마련해 채권단 신뢰를 얻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채권단에게는 태영 측의 실효성 있는 자구 노력 의지가 확인되면 워크아웃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F4 회의 이후에 태영 측 움직임은 있었습니까? 태영그룹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TY홀딩스의 대주주 지분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태영 측은 공식 발표도 이에 대한 확인도 없이 묵묵부답입니다. 그동안 채권단은 추가 자구책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주주 지분 매각이나 담보 제공을 강하게 요구해왔습니다. 이를 두고 태영 측에서는 워크아웃 신청 전제를 뒤흔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는 입장을 시사해왔습니다. 지주사인 TY홀딩스에 대한 대주주 지분이 위협받게 되면 계열사 경영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해온 건데요. 오늘 태영 측이 이 같은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대주주 지분을 담보로 내놓는 방안이 담긴 추가 자구책을 공식 발표한다면 채권단도 오는 11일 워크아웃 개시에 동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사재 출연 규모를 기존보다 늘리는 방안이 이번 추가 자구안에 담길지도 관심인데요. 태영 측이 채권단을 설득할 추가 자구안이 결국 워크아웃 개시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산업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군이 지난 6일 서북도서 지역에서 포사격을 할 당시 우리 측을 기만하기 위해 폭약도 함께 터뜨린 것으로 군 당국이 파악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또 사흘간 잇따른 북한의 서해상 포사격으로 적대 행위 중지 구역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구역에서 사격과 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군 당국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앞서 북한은 지난 5일부터 사흘 동안 잇따라 서북도서 지역에서 포사격을 이어갔는데요. 이 가운데 지난 6일 북한군이 60여 발 포사격을 하면서 폭약을 10여 차례 터뜨린 것으로 군 당국이 파악한 겁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은 먼저 폭약을 터뜨린 뒤 본격적인 포사격을 실시했고 사격이 끝나자 또다시 폭약을 터뜨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을 기만하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지난 6일 북한이 포성을 모방한 폭약을 터뜨리는 기만 작전을 펼쳤는데 우리 남한군이 속아 넘어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어제 저녁 북한군이 폭약을 터뜨리는 장면도 실제 보도했습니다. 이를 우리 군이 수준 낮은 대남 심리전이라고 일축한 데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된 겁니다. 이어 합참은 연이은 북한의 포사격으로 인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적대 행위 중지 구역은 이제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오늘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합참은 서북도서 일대에서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군 자체 계획에 따라서 사격 훈련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합참은 이에 따라 우리 군도 기존의 해상과 지상의 적대 행위 중지 구역에서 사격과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북한군의 포문 개방도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선언 이후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사실상 9.19 합의가 무력화됐다고 보고 북한이 다른 형태의 군사적 도발을 해올 경우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김병민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가 영입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식도 있었는데요. 함께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상민, 이제는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정말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라고 저 자신은 그렇게 다부진 생각으로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좀 머뭇거렸습니다. 그동안에 저한테 이 마음의 장벽과 또 이 경계가 있었구나. 사실은 이거는 참 부질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허물고 사실은 소통하고 융합하고 해야 되는데 저 자신부터 정치한다고 하면서 경계를 놓고 담벼락을 놓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불굴의 정신력에서 이상민 의원님과 공통점을 가진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말입니다. 이상민 의원님의 용기와 경륜으로 우리는 개딸 전체주의가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상민 의원님과 함께 길을 만들겠습니다. 비판의 정도를 넘어서서 궤도를 이미 상당 부분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예측을 했고 탈당할 거라고,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갈 것으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아마 기반영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그래도 입당을 빨리 했으니까 소위 불안정성 그런 것을 해소해줘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상민 의원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굴에 들어가는 심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호랑이굴에 계신 입장에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국민의힘의 변화와 혁신을 본인 스스로 좀 증명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요. 호랑이굴이라고 표현했던 건 이상민 의원이 있는 지역과 대전 유성, 국민의힘에게는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이른바 민주당 텃밭이라고 불리는 곳이기도 한데요. 본인이 따뜻한 민주당의 당적을 벗어 던지고 국민의힘으로 대전에서 활동하게 되는 건 총선 승리까지 매우 어려운 길이겠죠. 여기에 들어가서 당의 변화와 혁신을 함께 추동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겠다는 의지와 뜻이 있는 거로 보이고,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던 왼쪽과 오른쪽 모두에서 답을 찾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긍정평가했던 이상민 의원의 목소리가 눈에 띕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상민 의원이 걷고자 하는 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 또 호랑이굴에 들어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박범계 의원은 불확실성 해소가 됐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시던데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원래 중간에서 애매하게 굴 때가 제일 위협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답을 내주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입당하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신념이 무엇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만들었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공천을 위한 입당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뭐 정말로 국민의힘의 혁신을 위해서 들어갔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대전에서 험지로 불릴 수 있는
있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잠시나마 환영의 뜻을 표할 수 있지만 결국 이상민 의원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신념 같은 경우에가 드러나면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다시 한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대전 유성을이 이제 어찌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험지인데 네. 그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출마했을 때 국민의힘의 이상민 의원이 출마했을 때 어떤 그 파괴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호소력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전 유성 같은 경우에는 그 R&D를 하는 연구원들이 많이 사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그 진보 진영 세가 강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상민 의원이 정말로 확실한 뭐 그쪽 전문가다라고 했으면 말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쪽 전문가는 또 아니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큰 파괴력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5선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뭐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 외에도 혹시 선거 과정에서 뭐 현대위원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도 있고 어떤 역할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이제 앞으로 대전 지역 중심으로 치르는 선거에서 또 전체적인 선거 구도에서도 이상민 의원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 답을 찾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넘어서서 이상민 의원이 했던 또 다른 메시지가 격차 해소에 관한 언급을 합니다. 이상민 의원 스스로가 그동안 해왔던 정치 길들이 있을 거고요. 이상민 의원이 꿈꾸는 약자와의 동행 같은 정치적 비전과 메시지들이 있을 건데 그동안 있었던 민주당에는 이른바 이상민 의원이 내놓고 있는 다른 목소리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개딸 전체주의라고 표현한 것처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집중적인 정치 공세들이 쏟아져 나왔던 게 민주당의 고질적인 정치 문화였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민 의원이 본인이 걷고자 하는 길 중심으로 그런 새로운 비전들을 국민의힘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함께 끌고 가게 된다면 개인 혼자만의 선거가 아니라 대전에 한석도 없는 이 국민의힘의 총선 판세까지도 함께 분위기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상민 의원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민주당에 몸담고 정말 진성민주당 이런 세력이었다면 저희가 굉장히 뼈아프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과거에 이상민 의원이 재선하실 때 공천을 못 받으니까 바로 뛰쳐나가셔서 또 보수정당이었던 자유선진당에 입당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재선 의원이 되셨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자기랑은 맞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다시 민주당행을 택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민의힘에게 당장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장 본인이 정치적 신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차별금지법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의 대표 발의자이기도 하신데 국민의힘은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절대 아니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또 우리랑 안 맞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다분해 보여서 저희는 큰 파괴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편으로 지금 한동훈 위원장 인재영입 위원장 맡고 나서 오늘 첫 인재 영입도 있었는데 첫 번째 영입 인사가 정성국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이고요. 또 그래픽 한번 띄워주시죠. 박상수 변호사인데 학폭 피해 전문 변호사로 알려져서 첫 영입 인사의 메시지는 어떻게 읽어볼 수 있는 겁니까? 공교육 정상화에 관한 메시지 첫 번째 하나. 두 번째는 이 학폭 문제는 오랜 세월 우리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되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의힘이 집권당으로 역량 있고 실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한 전문가들의 영입이 굉장히 중요했을 거고 전문가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총선 준비의 모습을 이어가기에 적합한 인재 영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총선 때가 되면 유명한 사람, 이름 석자만 들으면 인지도가 잘 알려진 사람 이런 분들이 영입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때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실제 전문가 그룹으로 어떤 정치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 역량도 중요한 만큼 거기 좀 집중한 인사라고 봅니다. 근데 또 현 정부 인사 중에 자녀 학폭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있다니까 이런 거랑 어떤 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 부분을 상쇄하기 위한 이미지 메이킹이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봤었는데요. 사실 말 다르고 행동 다르면은 말짱 도루묵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자신했던 인사 영입이긴 하지만 과거에 본인이 인사정보관리단을 운영했던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사는 건건이 실패를 맛봤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미지 쇄신만 가져갈 부분은 아니다. 확실히 저분들이 뭐 학교폭력이라든지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정치적 비전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부터 검증을 해야 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일정 중에 이번 주에 부산으로 가는 일정이 있는데 1박 2일 일정으로 가기도 하고
지역 일정 중에는 이틀 동안 머물다 보니까 그럼 부산 민심이 최근 또 미묘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주목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부산 지역은 지난 이 엑스포 유치에 대한 실패 이후로 민심이 그렇게 국민의힘에 달가운 분위기는 아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만들었던 이 부산 지역의 기대감과 민심들이 있을 거고 엑스포는 실패했더라도 엑스포를 넘어서는 부산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비전에 대한 목마름, 갈망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겠죠. 이래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새롭게 오고 난 다음 보수가 좀 변하는구나. 예. 그리고 그동안 집권당이 기대하거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다소 실망했던 분들까지도 한동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총선 때 새로운 기대를 걸어봐도 좋겠다라고 하는 분위기들이 분명히 형성되고 있거든요. 부산 지역은 국민의힘의 다소 우세한 지역이긴 합니다만 예.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온전하게 민주당에게 표를 몰아주기도 했었고 2020년 총선에서도 전재수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을 뽑았던 곳이기도 예. 합니다. 언제든지 수도권처럼 그 민심이 요동칠 수 있는 캐스팅 보터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가서 부산 지역 전체에 대한 민심들을 끌어당길 수 있다면 총선을 앞두고 보수 전체에 대한 결집을 이끌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예. 있습니다. 그 민주당에서도 지금 그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어떻게 보면 부산 민심에 대한 어떤 구애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가덕도 방문한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그 헬기 이송과 관련해서 또 부산 홀대론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부산 민심이 조금 미묘하다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도대체 부산 홀대론이 왜 나오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실제로 생사가 오가는 목에 칼을 맞는 상황 속에서도 정치적 이익만 보고 이것을 이용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정치가 어디까지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인가 하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사실 그 엑스포 유치를 실패한 부분들 100표 이상, 그러니까 한 90표 가량 차이가 났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거는 현 정부 실력이 정말로 형편없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될 것인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부산 홀대론까지 꺼내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먼저 들 정도이고요. 예. 부산 민심이 요동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총선으로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예. 이 정치권의 목소리가 아니라 부산 지역 의료진들을 중심으로 성명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된다면 그건 일반 국민들의 보편적인 눈높이에서 나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함께 곱씹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정당과 정치권 자체에서는 이런 메시지들이 혹여나 정쟁으로 비춰지진 않을까 굉장히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기원하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의료진들의 전문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건 비단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국민의힘의 대표나 정치인이었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헬기 이송으로 인한 현재 상황들이 똑같이 벌어졌다면 정파와 정당을 떠나서 아마 거기에 대한 의료진들은 비슷한 메시지를 냈을 거라고 봅니다. 전문가들의 목소리까지도 정쟁의 일환으로 같이 치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예. 이재명 대표가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야 모두 똑같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부산 민심을 동요시키기 위해서 의사협회까지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저는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의사협회라고 하면 실제로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파헤쳐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 결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오히려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부산 뭐 의료는 홀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잡는 것을 보고 정치 검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정치 전문가, 정치 의사도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됐던 것이고요. 이런 것에 흔들린 민심이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방문 이후에 또 민심이 또 어떻게 또 좀 뭐 바뀔 수도 있고요. 어떻게 달라지는 듯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지난주에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하면서 추후 대책으로 김건희 여사 일정 등을 관리하는 제2부속실 설치, 그리고 특별감찰관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는데 최근에 그 여권 중심으로 해서 김건희 리스크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또 언급이 됐었고 또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법무부를 향해서 강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두 이야기 같이 들어보시죠. 국민 여론이 70% 가까이 특검에 찬성하는 것은 이야기할 바 못할 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두 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말을 못할 뿐. 저는 최소한으로서 지금 많은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이건 당연하고 예,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법무부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한 것입니까?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는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문란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입니다. 법무부는 이미 주가 조작 세력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범죄 단서가 없다고 단정하고 특검의 여당 추천권 배제와 언론 브리핑 조항을 기형적 구조, 민주주의 원리 침해라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경률 비대위원 이야기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권이기도 하고 또 비대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인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인사가 지금 최근에 그 김건희 리스크와 관련해서 국민 그 감정을 좀 다독일 필요가 있다.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게 좀 필요한 거라고 보십니까? 비상대책위원이니까 지도부의 일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김경률 비대위원 회계사는 과거 조국 전 장관 문제 때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과정에도 분명하게 쓴소리를 내면서 그 이후 조국 전 장관의 불공정에 관한 이슈들의 목소리를 높였던 인사입니다. 이 김경률 위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건데요. 당시 발언들을 보니까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쌍특검이라고 하는 특검의 불합리성, 정치적인 요소에 대한 문제점들이 짙습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고 확인을 하고 있지만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여기에 관련된 내용 속에서도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눈높이가 있다면 추가적인 대안들,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아마 당에서도 대통령 가족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 무언가 여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다면 또 공식적인 보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들을 갖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제2부속실 설치에 관한 의견들이 최근에서 이제 좀 활발하게 나오는가 하면 특별감찰관 설치, 민주당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한 번도 설치하지 않았던 특별감찰관 설치에 관한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목소리들이 지금 여러 갈래를 통해서 함께 나오고 또 그런 의견들이 지금 현재 조정되는 국면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익표 원내의 적질 이야기 있습니까? 플러스 알파가 곧 특검입니다. 더 이상의 무엇을 좀 찾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들은 사실 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거든요.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지 새로운 기구를 만든다고 해서 저는 변화할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을 만들겠다. 말은 좋습니다. 제2부속실 만들어서 김건희 여사의 일정 관리하고 특별감찰관 만들어서 디올백 받았던 이런 혐의들, 이런 의혹들 앞으로는 안 생기게 하겠다라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에는 법 앞에 평등하다면 이것을 털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2부속실 특별감찰관 이런 것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하나하나 조사하고 이것들을 밝혀나가는 것이 바로 국민들께서 원하는 공정과 상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제2요구권 행사가 의결된 직후에 이제 법무부가 6쪽 분량의 이제 보도 자료를 냈는데 그 보도 자료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안 자체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고발한 사건이다. 특검을 추천하는 이 그 구조도 너무 기형적 구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법무부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에서 올바르게 수사했다면 이 의혹들은 특검으로 갈 필요도 없었다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변호인을 자체하는 것 아니냐는 홍익표 원내대표의 말이 타당한 것이 뭐냐면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월에 이미 발의가 됐었던 겁니다. 총선까지 끌고 온 것은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법무부에서 낸 보도자료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게 보인다라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 통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지금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해당 변호인을 자처하는 듯한 모양새는 좀 거두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이런 입장을 밝힌 게 어떻게 보면 수사 지침을 내린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금 말씀 주셨던 검찰의 수사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서 꽤 오랜 기간 수사를 했던 일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재판들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재판의 추가적인 사람들에 대한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 이후에 마지막 매듭 짓게 되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하든 그런 내용들은 순차적으로 좀 상황들을 바라봐야 될 것인데 이거를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 현 정부의 검찰을 다 싸잡아갖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김건희 여사에게 특혜를 주고 봐주기식으로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좀 이해관계의 목소리가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번 특검에 대해서 정치 특검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총선이 이제 채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90일. 그럼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기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정책, 정당이 가져가야 될 이 비전에 대한 경쟁들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특검을 바탕으로 총선 때까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도 않았던 내용들을 온전하게 국민 정치적 선택의 밥상 위에 올려놓겠다는 건 정치적인 목적이 다분하지 않겠습니까? 예. 결국 이러한 일에 대한 제의 요구를 했으면 국회에서는 그 제의 요구를 받아서 법과 절차에 따른 의결 절차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이유를 들면서 제2 요구에 대한 의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는 건 최종적인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수백일이 걸린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이러한 일들을 결국 총선에 딱 맞춘 정치적인 모든 행위로 이 특검을 끌고 가게 되는 것, 과연 국민께 온당하게 해야 되는 정치권의 책무와 도리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 재의결하자는 입장인데 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일들은 민주당 주도로 가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에 대한 일들을 제2의결마저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건 총선 때까지 이 이슈를 가지고 총선 전국을 흔들려고 하는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민주당은 이해충돌 요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결국에는 거부권이라고 불리우지만 제2요구권입니다. 다시 한번 국회에서 해당 법률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회적 파장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의를 해보라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수사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는 것은 공적인 영역에 있는 그 헌법 논리를 기본적인 사적 영역까지 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그 헌재에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는 그 헌법 재판소에서 한번 권한쟁의를 해보자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피해 실드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참 총선 어렵게 치른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아들이고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과 상식적인 사회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총선 필승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김건희 여사의 혐의에 대해서 무엇인가 나올까 봐 겁먹고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총선을 어렵게 치르게 가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보지 못하고 김건희 여사를 보호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지금 이 대표를 필습한 피의자의 당적은 일단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다. 이 누설하면은 이제 그 처벌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검찰과 추후 조금 더 논의를 해보겠다 이런 입장인데. 근데 이 당적을 두고 역시 정치적인 해석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그 불필요한 논란 또 가짜 뉴스들이 많이 커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근절하기 위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 속에서 경찰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또 경찰이 초동 조치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도 이 정당이 직접 나서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막 쏟아내고 있으니 법적인 근거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경찰은 매우 좁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해자, 피의자가 실질적인 정당의 이 과거의 가입 경력이나 이런 애들이 아예 묻히냐? 그건 아니겠죠. 공판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서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있는 내용 그대로가 다 공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 이 사람에 대한 실명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 그 피의자에 대한 온전한 신상 공개가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상 공개에 대한 결정들이 어느 정도 이제 곧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신상 공개 이후에 차분하게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그리고 나서 재판 과정들을 통한 과거에 이 사람의 당정 여부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모든 일들이 다 투명하게 공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신상 공개 여부는 일단 내일 좀 공개가 여부가 이제 확실히 될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오늘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어떤 목소리를 내겠다는 겁니까?
결국에는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국민께 공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형사 사건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켜져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 테러로 규정을 이미 해놓은 상태이고 이것을 경찰이 받아들여서 국민들께 의혹을 다 털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사실 야당의 대표를 죽이려고 들었던 사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 점의 의혹이라도 남긴다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경찰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보도들은 의혹성인 것이 짙습니다. 보시에 집회에 나간 적이 있다, 뭐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다,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국민들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정보들을 브리핑을 해서 이 정치적 테러에 대한 내용들을 국민들께 다 소상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들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3지대 움직임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지금은 이제 갇힌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인데 오늘 오전 국회에서 신당의 정강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첫째, 개혁신당은 22대 총선 이후 즉시 공영방송, 즉 KBS, MBC, EBS의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임명 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을 강제하도록 하여 직무 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사장의 임명을 원천 봉쇄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방송 진행자와 그리고 정치 패널 등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방송을 천직으로 알던 많은 간판급 진행자들이 자리를 떠난 것으로 목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정당들이 경제나 아니면은 안보 등의 이슈를 맨 앞에 세웠던 것과 다르게 저희는 국민의 알 권리를 맨 앞에 세우겠습니다. 이준석 위원장도 방송 패널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했고 지금도 방송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인데 정강정책 발표에서 첫 번째로 이 방송법을 꺼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본인이 현재 정치 활동을 하고 있었던 근본적인 배경, 방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방송 친화적인 활동들을 많이 해왔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와 방송으로 친하게 지냈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어찌 보면 지난 정권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인사들인데 현재 또 정권이 교체되고 난 다음 여기에 대한 그 방송에서의 하차라든지 이런 데 같이 맞물려 있는 인사들도 존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방송과 언론의 관심들이 주목되고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만들겠다고 하는 정당의 메시지에 대해서 언론의 주목도와 관심을 끌어내는 데는 성공적인 환경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있었지 않습니까? 야당이기도 했고 또 여당으로 넘어가는 시절에 당대표이기도 했습니다. 야당일 때 냈던 저 같은 목소리들 그리고 여당으로 넘어오는 시점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좀 냈었으면 지금 있는 새로운 이준석 전 대표가 추진한다는 신당에서의 목소리와 결이 맞아 들어갈 텐데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키는 과정에서의 행보와 지금 신당에서 얘기들이 조금씩 결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당을 만드는 과정은 결국 야당의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야당으로서 쏟아내고 있는 메시지가 현실화가 되려면 결국은 정권을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러면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본인의 메시지가 지난 과거의 경험에서 쭉 이어져 와야 되는데 그런 일관성들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한 가지랑 현실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 야당으로서 해야 되는 목소리를 외치게 되는 게 민주당의 메시지랑 큰 차별점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주목도를 끄는 데는 어느 정도 좀 성공한지 모르겠지만 일관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해 주셨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일관성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뜬금없긴 하지만은 방송의 공정성이 그만큼 훼손됐다라는 것을 여당의 대표를 했던 이준석 대표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적당히 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김병민 최고위원께서는 일관성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도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는 얘기가 맞거든요. 조금이라도 공정했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야당으로서의 길보다는 공영방송의 정상화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개혁신당 온라인 모집 나흘 만에 4만 명 넘고 지금 굉장히 그래도 지금까지 어떤 정치 구도랑은 좀 다른 측면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먼저 김병민 최고위원께서는. 지난번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온라인 그 플랫폼 기반으로 이준석 전 대표 정치 함께 할 사람들을 모집했을 때도 비슷한 숫자가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을 만들겠다고 해서 당을 가입하게 되니까 한 4만 명 정도가 또 넘게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데 실제 여론조사 지지를 보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를 함께 지지하는 사람들의 어느 정도 수치는 담보가 되죠. 근데 그것은 과거의 바른미래당의 수치, 또 바른정당의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는 정도의 결집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바른정당을 처음 창당했던 과정에는 국회의원 30명이 넘게 유력한 대권 주자들까지 모여서 새 정당에 대한 기반들을 바탕으로 움직였지만 굉장히 많은 당원들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선택지의 과정에 이르게 됐을 때 결국 이 사표 방지 심리 등에 의해서 선택을 받지 못했고 제3당의 동력들은 쉽게 사그라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이 전 대표에게는 저런 온라인에 기반한 당원들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정치는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과 얼만큼 의기투합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느냐가 달려있는 건데 지금은 천하용인에서의 천아인 빼고 나머지 플러스 알파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정도면 새로운 정치적 미래를 꿈꿀 수 있다라고 하는 자원들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진행되게 된다면 과거 국민의당 그리고 민생당, 바른미래당들이 그랬듯이 양당 정치의 공간에 쓰지 못했던 나머지의 사람들이 이렇게 좀 모여들게 되면서 정당의 온전한 색깔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게 주어진 제일 큰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함께 모집하는 것. 내일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 내일 그 양양자 의원이 출판기념회 하면서 그 자리에 이준석 위원장 비롯해서 이낙연 전 대표, 금태섭 전 의원 모두 모인다는 거 아닙니까? 이낙연 전 대표도 이번 주 후반에는 그래도 신당 창당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바른 길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결국에는 이준석과의 손잡는 경우까지 두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래도 보수 정당에서 대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낙연 대표와의 정치적 행보, 그러니까 정치적인 길은 전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느슨한 연대는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느슨한 연대는 가능한데 이 정당이 도대체 무엇을 지향하느냐, 보수냐, 진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큰 벽에 부딪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사실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가 모아서 이렇게 느슨한 연대를 한다고 한들 국민들께서 그것이 새로운 미래다라고 평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공하기 어려운 길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병민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기차인 테슬라와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최고 경영자인 세계 최고 갑부 일론 머스크가 또 마약 복용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즉각 부인했는데요.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마약 사용으로 최근 몇 년 새 회사 경영진과 이사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머스크가 사적인 파티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LSD를 비롯해 코카인, 엑스터시, 황각버섯을 종종 복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머스크와 가까운 지인들은 그의 약물 사용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케타민 복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의 마약 의혹은 처음이 아닙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해 7월에도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가 우울증 치료용이나 파티장에서의 유흥을 위해 케타민을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2018년 9월 코미디언 조 로건의 팟캐스트 쇼에 출연해 진행자로부터 마리화나를 받아 한 모금 피우는 모습을 보여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머스크의 변호사인 알렉스 스피로는 머스크는 스페이스X에서 정기적으로 또는 불시에 약물 검사를 했고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적이 없었다며 보도에 대해 잘못된 팩트라고 반박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X에 로건과 마리화나를 한 모금 흡입한 뒤 나사 요구를 받아들여 3년간 불시에 검사를 해왔지만 약물이나 알코올은 미량도 검출되지 않았다며 월스트리트 저널은 앵무새 3장에 새똥바지 종이로 쓰기에도 부적합하다고 비꼬았습니다. 불법 약물 사용은 미국 연방 정책에 위반되는 것으로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스페이스X가 미국 정부와 맺은 140억 달러 규모의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적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수천 미터 상공에서 비행 중에 구멍이 난 보잉 737 맥스 기종에 대해 미국에 이어 유럽과 튀르키예가 부랴부랴 운항을 중단하고 점검에 나섰습니다. 보잉 737 맥스는 대형 인명사고에 휘말린 흑역사를 써왔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국 5,000m 상공서 비행 도중 창문과 벽체 일부가 뜯겨나가 동체에 큰 구멍이 뚫리면서 이륙 약 20분 만에 비상 착륙한 알래스카 항공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 아찔한 대형 사고에 알래스카 항공사 측은 즉각 자사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 65대를 운항 중지시켰습니다. 미국 항공당국은 미 항공사가 운영하거나 미국 영토에서 비행하는 171대의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 운항을 일시 중단시키고 점검에 나섰습니다. At this stage of an investigation, everything's in. We go very broad. Nothing's excluded. 블룸버그 통신은 기체 설계보다는 제조 과정상의 문제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튀르키예 항공사 터키 항공도 자사 운영 737 맥스 9 항공기 5대 점검을 위한 운항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 항공안전청도 미 연방항공청의 737 맥스 9 기종 검사 명령을 따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잉의 주력 모델 737 맥스는 최근 5년여 동안 2차례 대형 추락 사고를 낸 기종입니다.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 맥스 여객기가 인도네시아에서 추락해 탑승한 189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2019년 3월에는 에티오피아 항공의 맥스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한 157명 모두 사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모두 20개월 동안 운항이 중단됐고 보잉은 2019년 7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분기 손실을 기록해 그해 12월 CEO 데니스 밀렌버그가 경질됐습니다. YTN 정수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국적항공사에 보잉 737 맥스 8 기종의 기체를 점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비행하고 있던 보잉 737 맥스 9 항공기 동체 구멍이 뚫려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현재 사고가 발생한 보잉 737 맥스 9 기종을 운영하는 국적항공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항공기 충돌 사고로 폐쇄된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 활주로의 운영이 오늘 0시부터 모두 재개됐습니다. 이미 사고 항공기 철거와 노면 복구 작업은 마무리됐으며 활주로 옆 보수도 곧 완료될 예정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C 활주로는 사고 조사와 기체 철거 등을 위해 그동안 운영을 중단해 많은 항공편 결항이 잇따랐습니다. 한국판 나사 역할을 하게 될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과방위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립 운영특별법 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해당안은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대통령직 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하도록 했는데 대전에 있는 두 기관의 본원을 이전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주말부터 기온이 떨어지더니 오늘 아침 강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오늘 출근길 서울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찬바람이 강해서 낮 동안에도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다행히 내일은 기온이 크게 올라 추위가 누그러지겠고 당분간 한파 수준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추위 걱정은 없지만 전국에 눈이나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 서울 등 북서쪽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강원 산간 많은 곳에 20cm 이상,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10에서 15cm의 폭설이 내리겠고 기온이 높은 곳에선 비로 내리겠습니다. 강하고 많은 눈이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을 미리 점검하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눈, 비가 내리기 전까지 동해안 지역은 대기도 건조하니까요. 화재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오늘 낮 기온을 보면 서울 0도, 대전 2도, 광주 4도, 대구는 5도 예상됩니다. 눈비는 수요일인 모레 북서쪽부터 차츰 그치겠고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